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무디스가 미국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 보고서를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이 여파로 뉴욕 증시는 모두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엇갈리면서 출발했는데 장중에 점차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장중에 수급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각각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양대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좀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규제 대상의 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기술과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뛰어넘는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투자 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에 있어서 매출 기준을 둬서 범위와 영향을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며칠 뒤에 발표될 이 행정명령의 규제 대상 범위에는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매출이 기업의 전체 매출의 절반을 뛰어넘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와 함께 또 1년간 이 행정명령을 유예를 해서 1년 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한편 이처럼 미국 행정부가 수급 조절, 완급 조절에 나선 이유는 최근 중국과 미국 간의 해빙 무드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좀 더 나쁘게 가져가지 않기 위한 어떤 포석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미국의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타깃의 범위는 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어떤 행정 조치가 있어서 중국의 근본적인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7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29개월 내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통상적으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 6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21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서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상반기에는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증가폭을 계속해서 꾸준히 연출을 해왔는데 지금 20만 명대로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4개월째 증가폭 둔화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날씨 등의 환경으로 인해서 일용직 취업자 수가 19만 명 정도 줄어든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한 경기 둔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 수는 7개월째, 그리고 건설 쪽에서의 취업자 수는 8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활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령층에서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서 청년층에서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60대 이상에서의 취업자 수는 현재 29만 8천 명이 늘었는데요. 반면에 60세 이상을 제외한 취업자 수는 8만 7천 명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청년층에서는 9개월째, 그리고 4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3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청년층에서의 고용률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 가운데 더 큰 문제는 구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층의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만 8천 명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고용 활력도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으며 쉬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청년층의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40만 2천 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4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3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고요? 네, 기쁜 소식이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321단의 낸드 샘플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계에 있어서 300단 이상의 낸드의 개발 과정을 공개한 건 SK 하이닉스가 처음인데요. SK 하이닉스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고성능 그리고 고용량의 어떤 낸드 시장에서의 우위를 발빠르게 선점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현지 시간 8일 SK 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3에서 샘플을 전시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서 2025년에는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는요, 전원이 꺼져도 이 메모리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셀을 수직으로 쌓아서 이 어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적층 기술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선보인 SK 하이닉스의 낸드 샘플은 이전 세대 모델과 대비해서 생산성이 약 59% 정도 높아졌다라고 지금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K 하이닉스가 고성능, 고용량 낸드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어떤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 우위를 좀 점치겠다라는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아무래도 사실 낸드 시장은 D램 시장과 비교해서 경쟁 업체도 워낙 많고요. 업체 간의 기술 경쟁력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 이 고성능, 고용량의 낸드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점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건인데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발빠르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챗 GPT 열풍이 좀 불었었죠. 생성형 AI 시장이 이제 개화가 막 된 건데 인공지능을 구동을 좀 시키려고 하면 고용량이나 고성능의 낸드가 필요합니다. 정보 처리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 용량이 많은 데다 그만큼 빠른 속도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 대목이 바로 SK 하이닉스가 고성능 낸드 시장의 우위를 좀 점치고자 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좀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방침을 전하면서 2025년 상용화까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성능 시장을 잡겠다라고 SK 하이닉스는 포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입니다. 어제는 중국의 7월 수출액이 쇼크가 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전 발표된 중국의 CPI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내렸고요. 중국의 PPI는 4.4% 내린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바이오주의 상승으로 인해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프로젠은 이중항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남은 오후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웰푸드입니다. 롯데웰푸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4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3%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8.7% 감소한 12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K리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는 채무 상환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채무 상환 자금은 3,134억 원이고요. 신주 발행가액은 4,260원이며 확정 예정일은 9월 18일입니다.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2분기 영업이익이 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09% 증가한 8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GF홀딩스입니다. 현대GF홀딩스는 유상증자 공개 매수 주식으로 1억 800만 1,823주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행가액은 주당 3,365원이며 이 신주는 현대GF홀딩스 계열 회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의 주식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공개 매수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주주는 오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삼성증권을 통해 공개 매수에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신주는 오는 9월 18일 교부돼 공개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릴리 등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급 비만 치료제, 신약 관련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당뇨,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향했던 투심이 이제는 제약 바이오로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도주 자리를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꿰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네. 주가 동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약 바이오 쪽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까지 다 올라오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좀 불을 뿜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유동성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불안하게 남아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 즉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계속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물론 이제 기조 변화는 살짝씩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라서 상당 기간 지금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일부의 연준 이사들은 또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유동성이 시장에 완벽하게 백머니 무브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안전자산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옮겨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결국은 섹터를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2차 전지만 계속 올릴 수 있느냐? 결국은 밸류에 대한 부담감, 버블, 과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들로 계속 이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바이오 쪽까지 드디어 왔어요. 제약 바이오 쪽에 왔는데 이거의 서막은 AI가 사실 알렸죠. AI가 알린 다음에 의료 AI, 거기다가 말씀해 주신 비만 치료제, 당뇨 이런 쪽을 돌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항암 치료제라던가 이런 기전까지 전반적인 섹터를 다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의료 AI부터 시작해서 제약 또 바이오까지로도 지금 매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좀 종목별로도 좀 이야기가 좀 나와 있죠. 에이프로젠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보니까요. 혈액 무독성, 대식세포, 면역 항암, 이중 항체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뭐 다른 소식도 있잖아요. 관절염이랑 맞아요. 또 항반병성 치료제에 관련된 소식도 좀 있는데 이런 주가 추이를 계속해서 이슈들이 끌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끌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테마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주가를 우르르 끌고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전도체 또 네. 이런 것들 실체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밝혀지기 전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나왔구나. 갈 거야. 주가 갈 거야.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바이오 쪽 분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내용들을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롭게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중항체 플랫폼에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신약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어떤 균이, 세균 같은 것들이 침투를 했을 때 1차 면역 방어선으로 작용하는 게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그게 일단은 암세포가 공격 가능하도록 크게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대식세포 관련되어서 일단은 적혈구 세포는 또 사멸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선별적으로 불필요한 것만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이중항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의 주가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런 네.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쪽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슈가 나온 종목이긴 한데 여기에서 위쪽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 주가가 고점까지 갔었을 때 얼마까지 갔었냐?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16만 8천 원, 물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2008년도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죠? 거의 이게 100분의 1 토막인가요? 16만 8천 원 대비해서는 네.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실체가 없고 결국에는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가총액이 계속 영업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2조, 3조, 5조 갔던 기업들이 결국은 상패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매물대 부근들이 또 다가와요. 주봉상으로는 2,000원,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조금 더 위쪽 지점이긴 한데 일단은 그러한 지점들에서 과연 이런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계속 남아있고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중 항체 플랫폼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모멘텀은 체크가 필요하다고 전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죠. 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지금 뭐 비만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네.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뭐 한미약품이나 펩트로 모두가 좀 급등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한미약품을 살펴보면요, 차장님 네. 자금 조달 우려도 있는 만큼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은 뭐 꿈의 치료제죠, 사실상. 뭐 불로장생에 거의 버금가는 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뇨 치료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 그 시장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비만 치료제는 훨씬 커요.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만큼 오래 산 만큼 운동의 시간을 소비를 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획기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만 맞으면 네. 살이 빠져요. 거기서 또 종목들이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살을 급격하게 빼주다 보니까 살이 처집니다. 네. 리프팅,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모든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자금 쪽에 조달 차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노보디스크의 이제 GLP-1이라고 해서 이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네. 물질 조금 어렵습니다. 계열인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결국에는 개발이 됐어요. 노보디스크 쪽에서요. 네. 그런데 이게 주 1회 주사를 맞음으로써 예전에 나왔던 같은 회사에서 만든 싹센다 이쪽은 매일 맞았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만 맞아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유명인이죠. 인플루언서. 머스크가, 맞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걸 맞고 살을 빼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퍼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한미약품 쪽에서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이름이 이게 에페글레나타이드. 용어가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네요. 네, 저도 이거를 보고서 읽을 수밖에 없는 용어인데 이런 것들에 결국에는 대사질환 쪽에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네. 임상을 신청을 한 거예요. 결국 체내 에너지에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살을 빠지게 만들어준다라는 기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 GLP-1이 네. 그런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전환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을 잘 다졌어요. 22만 원 정도에서 한미약품과 네. 한미사이언스죠. 이게 예전에 기술 수출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기술 반납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바이오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유한양행은 잘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코로나 때와 그리고 2022년 바닥 22만 원대에서는 정확하게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이제 살 자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비만 치료제 쪽이 좋긴 한데 이미 선점하고 있는 물질들이 많고요. 네. 거기다가 주봉이라던가 월봉에서 지금 매물대 계속 부딪히거든요. 33만 원대가 네. 제대로 못 뚫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 접근하실 분들은 이거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3만 원대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네.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이제 펩트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5월부터 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와 관련해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근데 네.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좋지 못해요. 수년간 좀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면 이 주가의 상승세를 실적이 발목을 잡지를 않을까요? 네, 일단 실적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은 못 사요. 네.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적자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 재무제표 보이는데 그때 79억, 그 뒤로도 127억, 176억, 157억, 작년에 152억 적자. 매출은 많이 났느냐? 1년에 한 50억대 정도 나고 있습니다. 못 사겠죠? 올해 1분기에도 12억 매출에 42억의 영업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급격하게 기술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돌아설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계약금 들어오고 그 뒤로도 마일스톤 계속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은 기업이 완전 딴판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재무제표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실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밸류의 상향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은 예전에는 물론 밸류를 줄 수 없는 상태예요. 네,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줄 수는 없지만 예전과 완벽하게 다른 기술력으로 비만 치료제라는 엄청난 큰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약효의 지속성을 늘리는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그걸 적용한 PT403 네. 이게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1개월 지속되는 당뇨약 후보의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총이 지금 6,600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까 관심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런 기술을 가진 곳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 단위 이런 쪽으로 인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인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시총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비만 치료제만큼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치매 치료제일 겁니다. 인벤티지 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22,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대형사와 기술 이전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보름 사이에 80% 정도 뛰었거든요. 네. 추가로도 더 상승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만 치료제 쪽도 일단은 부각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다가 치매 치료제가 굉장히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이게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들이 전부 다 포기를 했던 분야입니다.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쉽지 다들 않은 분야잖아요. 반납하고 네. 포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훈풍 분위기가 불어오다 보니까 네. 결국은 또 치매 치료제 쪽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못 드리고요. 네.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펩트론이죠. 네. 그쪽보다 매출이 더 작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5억, 20억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거든요.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연구개발비는 계속 들어가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영업이익 적자 100억 정도가 났고요. 다만 말씀드린 두 개 업체 다 아직까지 유보율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자금 조달을 바로바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금 조달을 할 때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채 정도의 금리를 줘야지 겨우 자금 조달 될까 말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아주 재무 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기업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 적용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지속형 그리고 2개월 지속형으로 임상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임상에서 30일 동안 몸속에서 약물이 지속 효과를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일단은 확인을 했다. 라는 부분들 나와 있고요. 이런 처방의 최적화 그리고 국내 대형사와의 기술 이전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이전이 결국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시총 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펩트론에 비해서는 적어요. 이제 1,70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정말로 기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전임상 결과가 좋았고 기술 이전 논의도 있긴 하지만 이게 가시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산재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제약 바이오주가 화랑을 이어가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옥석 가리기는 저희가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분야예요. 네. 저도 솔직히 나온 보고서들 다 읽어봐도 뭔 소리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네. 이제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나마 제약 쪽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바이오 쪽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공하신 분들도 내가 정말 이게 좋아서 선택한 전공이 아니면 읽어봐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에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캐시카우가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이에요. 기술력은 분명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기술력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런 것들이 임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1상, 2상, 2A상, 뭐 3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한 100개 정도, 100개가 훨씬 더 될 겁니다. 한 1000개 정도가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3상을 통과는 거의 한 2개 정도 될까 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위험을 좀 감수할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꿈과 희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이런 쪽 아니다. 나는 좀 실적 나오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MO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제약 쪽에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내주는 네. 동시에 또 거기에서 M&A라던가 기술 개발, 신약 이런 쪽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 이제 후보군에 들어오겠죠. 그런 게 이제 유한양행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전 사업부가 골고루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약의 파이프라인까지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렉나자의 국내 허가를 획득하면서 결국에는 시판까지 가는 이런 스토리를 그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중항체 항암제의 기술 수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걸 볼 때는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기업 있죠. 오스코텍. 오스코텍의 기술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오스코텍에도 기술 수출 라이선스 아웃된 비용이 그쪽으로 또 편입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면서 오스코텍도 굉장히 좋은 실적의 호전을 보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더불어서 오스코텍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의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8월 1일에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낮췄죠. 그런 이후에 은행 위기가 현재 진행형인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도 지금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평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 결과 보시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네, 지금 신용등급 하락이 계속이 네. 되고 있는데요. 이는 2011년 스탠다드 포어스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 조정시킨 이후의 흐름과 거의 흡사합니다. 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의 10개 은행에 대해서 네. 지방은행을 중심이 됐는데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시켰고요. 특히
현재 그 11곳에 관련해서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네.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또 멜론이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6개 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대상 지정으로 지정할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3개월 많은 지방은행들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방은행들이 무려 4,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파산하거나 신용등급 강등할 위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 비중이 높고 또 금리에 민감한 은행들, 여기에 자산관리 회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 가을철에는 상업용 그 부동산 대출 상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텔레워크 보급으로 인해서 오피스 공실률이 상당 부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외에 이주하는 도시인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공실률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업용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출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 그 부동산 펀드들과 관련된 회사들의 자금난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큰 피해는 보지는 않겠지만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 은행에 대한 신용 강등 쇼크가 미국 은행들에 대한 대출 태도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부도율도 높아지게 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서 파산 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빙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빙하기가 나타나면서 다른 나라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각 국가별로 좀 신용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지금 강등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나라도 파급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또 신용 등급이 강등될 만한 1순위가 될 다른 나라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S&P가 그동안에 그 2011년에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이후에 흐름을 보면요. 3개월간 유럽 피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35개 나라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시켰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나라 1순위로 꼽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A+인데요. 네. 아무래도 공식 GDP 대비 총 채무 비율이 무려 300%지만 현재 중국 안에서 그 지방 정부의 대출 플랫폼인 융다평대 그리고 산업진흥펀드와 관련해서 숨겨진 채무들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GDP 대비 350%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993년 일본의 헤이세이 버블이 붕괴된 직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95%인 점을 비교해 보면 이것보다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재 중국과 관련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많은 부동산 관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화 자금난에 처하면서 현재 기술적인 디폴트 상황에 빠져 있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연준이 양적 완화를 돌아선다든지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달러 가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전체 경제를 흔들릴 정도는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미국 다음으로 강등될 것으로 거론이 되는 나라로 중국을 짚어주셨는데 미국의 경제 상황 그다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편 또 잭슨홀 미팅이 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와이오밍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지난해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지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번 해에는 좀 무풍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네,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연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그날 당일날 무려
3%인 1,00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주가는 무려 4,566포인트나 폭락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는 이런 쇼크보다는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파란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 높은 그 내용은 빠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무래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조기 인하와 관련된 시장이 알고 있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물가 둔화세가 이제 뚜렷하다는 점, 그리고 고용의 견조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당분간 경기 후퇴와 관련된 우려는 없다는 측면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보다는 참가자들의 발언에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파월의 경우는 시장의 예상에 그다지 벗어날 발언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중국 규제를 할 것으로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규제가 계속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대상들이 또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곧 그 대량 파괴 무기라든지 그리고 최신 군사 시스템으로 전용 가능한 미국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거나 또 이와 관련된 미국 자본이 중국의 기술 개발이나 R&D 투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아주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사모펀드라든지 벤처 캐피탈, 합작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요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원천적으로 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반도체, 양자기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뿐만 아니라 거래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기술, 공격용 드론을 개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격차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차이를 단번에 줄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 강도와 관련해서 아주 강도 높게 발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시기도 생각보다 일찍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이 한번 발전이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미국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간 계속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게 될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무래도 엔티티 리스트에 의해서 DJI라든지 푸젠지나 SMIC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모든 그 미국의 첨단 기술 대상으로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꽁꽁 싸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메타버스, 인공지능, 첨단 군사 장비를 구현하기 위한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수입뿐만 아니라 장비도 수입할 수 없도록 아주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규제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를 제조하는 능력, 그리고 5G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6G 표준, 우주나 전자, 사이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발전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의 발목을 좀 묶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3세대 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 반도체를 규제하지만 앞으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울트라 와이드캡 반도체까지도 이제 수출을 규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이라든지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한다든지 그리고 자국의 권리나 이익을 해쳤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갈륨이나 게르마늄이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니켈 그리고 알루미늄 원료에 쓰이는 보크사이트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상장 기업들도 상장 폐지후 중국에 재상장하는 것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원자재에 대한 이런 제한을 걸 것 같고 또 미국 자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요. 중국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는데 중국 역시도 이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지만 선진국처럼 직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보면 2분기 성장률은 3.2%에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실속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주요 원인은 국진 민태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진 민태라는 것은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국유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되겠지만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기장 바깥에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서둘러서 발굴한다든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회색 코뿔소 출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기업 수익이 악화되면서 개인 소득도 감소하고 또 소비도 위축이 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1990년 일본에 나타났던 이런 디플레이 현상이 중국에도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정 정책을 쓴다든지 금리를 낮춰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면서 성장률은 급속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이 계획 경제를 서둘러서 시장 경제로 전환시키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또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바로 전환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고성장이 이제 좀 종료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부분들이 사실 중국에게 부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 8월 2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세계와 역행하는 깊어지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프레이션 사항이 일본처럼 부채를 축소하는 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 문제보다는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억제시키느냐가 향후 정책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민간의 창의라든지 더 자금을 활용해서 현재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뿐인 경기 부양책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대만 침공을 앞두고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를 군산, 복합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포트리스 차이나라고 해서 중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중국 요새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산 싼 물건을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한다면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세계 식량이나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미국이나 EU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시장을 빨리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소장님? 네,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에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해서는 서울과 네. 세종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헬기로 이동하면 한 20분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곳은 1953년도에 아이젠 대통령이 그동안의 상그리라라고 불렀던 이곳을
그 손자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 그리고 해군이 그 기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진해에 있는 청해대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요. 별장 규모는 1,650평 정도가 되고요. 크게 한 3가지 그 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그 실이 거처하고 있는 아스펜, 사시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계수라는 뜻의 로레, 그리고 북미산 박달나무를 그 뜻하는 히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집무실이라든지 회의실, 정보센터, 방공호, 그 수영장, 헬스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작은 백악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 모임 자체가 사실 국제 외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임을 하는 만큼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캠프 데이비드의 정상을 초청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나 초청도 하지를 않고 있고요. 다만 이곳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했다는 것은 공짜 점심을 대접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발표 자료를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과 개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된 공동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는 게 주요 의제라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와 관련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 그리고 안보를 그 주축을 한 2+2 회담이 앞으로 그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지원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반도체 공급망, 디리스킹, 신흥국과 개도국에 대해서 상계국이 좀 더 지원을 확대해 주는 정책, 그리고 중국이 해양 쪽에 영토를 넓혀가는 그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해서 이들 세 국가가 관계를 강화시키고 지원을 강화하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국제적인 그 회의가 좀 더 그 연례적으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테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호조세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한 양행은 전 사업부의 고른 매출 성장 속에서 공략이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